안녕하세요. KGSO 1단계 물리학 첫차시의 두 번째 시간 1차원 운동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면 물체가 연속적으로 위치가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저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어 라고 설명할 때 이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기준점입니다. 저 물체를 어디를 기준으로 위치를 얘기할 것인지를 미리 약속을 해야 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또는 어떤 사람의 앞인지 뒤인지 이렇게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나타내야지 그 사람의 위치 또는 그 어떤 물건의 위치를 누구에게나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준점과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물체가 운동하였다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위치가 변했다라고 하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계속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계속 변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의미를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물리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속력과 즉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 속력과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을 우리는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측정한 거리로 물체가 실제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우는 개념으로는 변이가 있습니다. 변이는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어떤 물체 또는 사람의 위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을 부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서 방향, 1차원에서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 또는 남쪽, 북쪽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양수를 가질 수도 있고 음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변이는 이 그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고 그 거리,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는 출발점과 독차점을 연결한 직선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길 때 실제 이 사람이 움직인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동 거리는 이 길이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변이는 이 중간에 움직인 경로라는 상관없이 처음 위치와 무조건 나중 위치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 요만큼의 거리가 요만큼의 길이가 변이의 크기가 되고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요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이와 이동거리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서쪽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강아지는 동쪽에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사람의 운동부터 살펴보면 사람은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사람의 총 이동 거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 이동 거리는 7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변이는 동쪽 변이의 크기는 7m이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직선으로 연결한 거. 근데 이 사람은 한 방향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변이와 이동 거리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변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향도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변이는 동쪽으로 7m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의 운동을 살펴볼까요? 강아지는 여기 동쪽의 위치에서 여기 서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아지의 총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총 5m 이동했다가 다시 동쪽으로 2m 더 이동했기 때문에 강아지의 총 이동 거리는 크기만 얘기하면 되니까 7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의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변이의 정의가 무엇이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중간의 경로는 상관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든 돌아서 오든 어쨌든 항상 처음과 끝의 마지막 위치만 가지고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가 변이의 크기가 되고 이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의 변이는 3m가 되고 강아지 변이의 방향은 서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변이는 서쪽으로 3m라고 쓰여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를 살펴보면 이동거리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지만 변이는 크기와 방향까지 방향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속력과 속도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다들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속력과 아주 유사하긴 하지만 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변이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이를 이용한 물리량인 속도도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크기와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속력, 그냥 단순한 빠르기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빠르기로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운동 방향도 함께 나타내는 속도로 표현을 해야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의 단위도 미터, 변이의 단위도 미터입니다. 따라서 속력의 SI 기본 단위도 미터 퍼 세크이고 속도의 SI 단위도 미터 퍼 세크입니다. 단위는 똑같지만 방향을 포함하는지는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물리량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는 다 방향을 포함하지 않고 하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속력은 우리가 그냥 속도 V로 나타내고 속도는 V라는 물리량에 방향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에 화살표 기호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하는 물리량인 속도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위 시간이 보통 1초, 크기가 1인 걸 단위 질량, 단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은 1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을 우리가 물리량 기호로 나타내 보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어서 시간의 물리량 t, 거리의 물리량을 s로 나타내면 어떤 시간 동안 델타, 처음과 나중 사이의 구간 동안 처음과 나중에 거리의 차이라고 해서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의 단위는 미터이고 시간의 SI 기본 단위는 초이기 때문에 속력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5m per sec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해볼까요? 5m per sec라는 것은 1초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얘는 5m씩 움직인다. 1초에 5m 가는 어떤 물체의 운동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속력 중에서 평균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중간중간의 속력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동거리를 전체 총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평균 속력을 구하면 우리는 평균 속력으로 총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의 시간, 총 걸린 시간을 구해서 곱해서 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이는데 매 순간순간의 속력은 달랐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 걸리더라 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20k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평균 속력을 통한 총 이동거리 구하는 걸 그래프로 살펴보면 시간 속력,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그 물체의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기준으로 평균 속력을 구해서 평균 속력으로 전체 시간을 곱하면 이것이 전체 이동거리가 됩니다. 총 이동거리.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 속력이 속력으로 구한 값이 이동거리가 똑같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중간값에서 선을 그으면 이 왼편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와 오른편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의 닮음으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인 경우에 평균 속력은 항상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값이 평균 속력의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간 속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순간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매 순간순간의 속력을 나타내는 값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를 그 사이에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매 순간 자동차의 속도계를 보면 속도값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는 그 순간에 순간 속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균 속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떤 물체가 이와 같이 이동하더라 라고 하면 평균 속력, 어떤 두 지점의 평균 속력, 이 지점과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평균 속력은 이 두 지점의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지점에서의 순간 속력은 시간이 매우 짧게 0.0000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의 순간 속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하네요. 시각 t1, t2일 때 물체의 순간 속력을 v1, v2라고 하고 시간 t1, t2 동안 평균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크기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울기,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물체의 순간 속력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어떤 구간 동안의 평균 속력은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려볼까요? T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정도. 선생님 직선이 약간 울퉁불퉁한데 직선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2에서의 순간 속력의 기울기는 이 정도. 그럼 기울기가 누가 더 크죠? 그렇습니다. T1에서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V1이 V2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T1, T2 동안의 평균 속력은 T1인 점과 T2인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T1일 때의 순간 속력보다는 작지만 T2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선 V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V2임을 그래프에서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으로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은 스칼라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 벡터량으로 1초 동안의 변이,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변이의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변이는 경로상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은 직선 거리에다가 방향까지 함께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변이는 대표적인 벡터량이고 벡터량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방향까지 포함한 물리량이다 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이동거리는 경로를 따라 움직인 전체 거리, 스칼라량으로 거리의 크기만 얘기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P점에서 Q점으로 갔을 때 A경로, B경로, C경로로 갔을 때 각각의 이동 경로와 변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A, B, C의 이동 거리는 당연히 A가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B가 가장 작아 보이네요. 하지만 변이의 크기는 어떤가요? A 경로로 가든 B 경로로 가든 C 경로로 가든 모두 물체의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변이는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의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변이에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변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체의 속도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부호의 방향은 내가 사실 정하기 나름인데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로 한다라고 하면 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아이의 속도는, 물체의 속도는 플러스 얼마 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의 속도는 마이너스 얼마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해서 방향이 서로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와 길 안내를 5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순간 속도라는 말은 줄여서 그냥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얘 사실 순간 속도는 그냥 이 순간의 얘의 속도가 시속 20이었다, 30km/h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평균 속도를 말할 때는 항상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서 반드시 평균 속도가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지점에서 속도의 크기가 가장 많이, 속도의 크기입니다. 가장 많이 변한 구간은 어디죠? 네, 그렇습니다. A, B 구간에서 속도가 20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속도가 가장 많이 변한 구간이 되고 속도가 변할 때 속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단위 시간, 기준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야지 서로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할 물리량인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의 물리적인 정의는 물체의 속도가 변할 때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변할 때 나타나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속도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속도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벡터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속도, 속력이 아닌 것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가속도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단위 시간, 즉 1초의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물리량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계속 이 방향까지 포함된 물리량을 나타낼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속력이 아니라 속도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렇게 문자 위에 화살표를 그렸던 기호를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편의상 생략하는 것이지 원래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물리량 기호로 가보겠습니다. 물리량 기호로 가속도는 가속도, 영어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델타 T 단위 시간 분의 여기 나와 있는 기호의 약속인 것처럼 V 나중의 속도, V0 처음의 속도, 즉 시간이 0초일 때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으로 A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다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줄여서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다 알다시피 시간의 단위가 세크, 가장 기본인 초, 속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미터 퍼 세크. 그쵸?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눈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단위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미터를 대신해서 센티미터, 킬로미터, 밀리미터 모두 사용 가능하고 시간의 단위인 초를 대신해서 초, 분, 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총칭해서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도, 즉 속력과 방향, 속력과 방향 이 두 가지가 변하는, 속력만 변하는, 방향만 변하는, 속력과 속도가 모두 변하는 운동을 분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모두 속도가 변하는 종류에 들어가는 거, 즉 속력만 변하거나 방향만 변하거나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속도가 변한다라는 의미이고 그 모든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속도가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거라면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나타내주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한 벡터량이 되고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속도,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빠르기만 변하거나 방향만 변하거나 이런 속도가 변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총칭해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으로 정의하게 되고,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것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마씩 3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 3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건 1초 동안 속도가 3미터 퍼 세크씩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앞이 마이너스라면 1초마다 속도가 3미터 퍼 세크씩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수식으로 델타 t분의 델타 v 이 수식으로 구하고, 가속도의 방향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속도가 v에서 2v, 3v로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큰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 그래서 이게 벡터 빼기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여기 3V에서 V를 빼고 나면 요만큼 이 방향에 2V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우에 3V에서 2V, V로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때는 나중 속도에서 항상 V라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3V를 빼기 때문에, 이만큼의 3V를 빼기 때문에 벡터 차 빼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면 남는 요만큼, 요 방향으로 2V가 남게 되고, 요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작은 경우, 즉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이 자동차의 물체, 여기서는 자동차지만 일반적인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데요. 속도가 증가할 때는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물체가 달리는 방향인 플러스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증가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 속도가 감소할 때는 가속도와 속도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처음에 물체가 달리는 방향이 다 플러스로 표시된 거죠. 아무 말이 없으면 플러스니까. 그래서 그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가속도에도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물체의 평균적인 속도 변화, 즉 평균적인 가속도를 우리는 평균 가속도라고 하고, 어떤 한순간, 매우 짧은 한순간 동안의 가속도를 우리는 순간 가속도라고 하게 됩니다.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는 그래프인데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물체의 변이를 나타내게 되고,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 T1에서부터 T2까지의 구간 내의 평균 가속도는 이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T1 순간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T1에서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순간에서의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만약에 T2 지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볼까요?
직선상에서 물체가 5m/s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져서 3초 후에 20m/s가 되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시죠?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근데 여기는 문제에서 3초라는 시간 동안 여기에서 3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5m/s에서 20m/s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 그래서 3초 동안 20에서 5.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5m/s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운동을 분류했던 것들의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부할 것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이때 등이란 말의 의미는 일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만으로 해석할 수 있으시겠죠? 등속도,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같을 등자를 써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것들, 속력도 변하지 않고 속력 크기도 일정, 운동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이를 풀어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이러한 등속도 운동의 예는 많죠.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한 속도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스키장에서 올라가는 리프트, 내려온 리프트도 항상 일정한 속도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등속도,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등속도 운동의 가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즉 가속도가 0인 운동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등속도 운동이 있고 등속 운동이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지금 여기에서 본 것처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속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등속도인지 등속인지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차이점을 알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등속도 운동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말했습니다. 속력만 일정한 운동은 등속 운동이고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속도 운동에서는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동거리와 변이가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는 운동이 됩니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일 때는 거리와 변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속도 운동에서는 속도, 즉 시간에 관계없이 속력의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면,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래프가 속력 시간 그래프와 거리 시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력이 항상 일정하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상수함수를 나타내는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 1차식의 함수 그래프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 거리 시간 그래프의 등속도 운동에서는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등속도에선 속력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한 기울기의 1차 함수 꼴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이 밑 넓이, 아래 넓이가 VT라고 해서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구하게 될 텐데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보통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고,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